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안녕하세요. 역적의 MC 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실장님은 이렇게 방송하는 거 빼곤 또 뭐 다른 일들 어떤 거 좀 하십니까? 물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것 외에는 최근 한 2, 3년부터는 지방 강연이 많았어요. 특히 역사 부분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아, 왜요? 술 자주 먹고 예.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뵙게 되다 보니까 예. 자연 한국 문화가 술 문화로 이어질 때가 많네요. 또 이외에도 동호회 모임도 하고. 예. 뭐 역사라는 게 역시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분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역시 또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사는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예. 그럼 언제 기회 되시면 술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소주 한 잔 사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 같은 거는 뭐 좀 나올 예정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쓰려고 했던 책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친일파 문제예요. 그건 아마도 지금 이제 친일파에 관한 책들은 있지만 네. 좀 쉽고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된 게 없다. 그래서 좀 올해 안은 그것 좀 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맡은 것인데 공동 저작물로서 친일군인. 예, 박정희에 포함되는 한국군의 친일파 문제들 요거를 다루는 것을 올해 안으로 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친일 군인을 다루려면은 진짜 그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뼈대를 보여주면서 가지에다 상징적인 인물들을 배치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그걸 아셔야 좀 요즘 한국군에 대해서도 불만이신 분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권력에 굴종적이고 또 자주성이 없는가 이런 것들. 한데 이런 것들 또 이게 아마 이 한국 군대의 뿌리를 보다 보면 우리가 반성할 게 참 많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좋은 군인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방송 들은 분들이 정작 우리 MC 노가 누구냐고 이렇게 많이 접니다. 보세요. 네, MC 노. 예. 네. 저는 목소리가 막 빠르고 시원찮은데 좋습니다. 상당 부분 뭐냐면 MC가 잘 끌어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궁금하시는데 좀 이렇게 한번 저만 소개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요? 네. 예. 일단은 그 MC 노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방송 MC로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노 MC가 아니고 MC 노. 네. 예. 아까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 그 MC 노 MC 그러니까 MC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노가 NO가 아니고요. KNOW 노 MC를 안다. 아는 MC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예.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하고 계신 거죠? 예. 강원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국은 안 밝히시네. 방송한 지 이제 17년 정도 된. 네. 나름 베테랑 MC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MC 노라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공개 안 하시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어찌됐건 아까 그 우리 실장님 작업하시고 있는 그 책들. 네, 진짜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을 해야죠, 실장님.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뭐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구, 보수, 진보를 나누는 방법을 학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했죠. 고추장. 백년묵은 고추장을 얘기했고 백년묵은 고추장에서 백년묵은 헌법 1조를 얘기해서 헌법 1조가 보수의 가치였고 수구는 헌법 1조조차 부정하는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진보는 그런 헌법 1조의 내용을 좀 더 폭넓은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려는 흐름들이다. 그래도 온건 진보가 있고 급진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 아시는데 미처 생각 안 했던 게 바로 우리 1948년 제1공화국 수립부터 지금까지 약 68년 동안 헌법 1조 파괴 세력 내지 무시 세력들이 57년 이상을 장악해왔다 권력을.
보수라고 하면 장면 8개월에 DJ 노무현 10년, 10년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 보수하고 수구를 나눠도 헷갈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대선 직후에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도 보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른정당하고 뭐 통합 운운하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네.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보수하고 수구가 다를 텐데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또 서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도 했지만 보수하고 수구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민주당 정권인데도 어떤 때 보면 노동정책 같은 거 보면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야당 밀어줘서 이 정권 잡아줬더니 반노동 정책도 많더라. 뭐 이렇게 되면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수구와 보수가 또 나누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수구와 보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여기서 수구와 보수가 어떻게 갈라졌고 그다음에 수구가 이제 이렇게 57년 이상을 장악해 왔는데 이들의 장수비결은 뭔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한국에서 보수와 수구의 탄생 두 번째 수구의 장수비결 이 두 가지가 이번 방송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이 대한민국 수구 세력의 어떤 좀 실체를 파헤치는 그런 방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보수, 진보, 수구를 얘기할 때, 그럼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제 식민지 시대는 지금하고 우리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해방 이후부터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해방 이후. 예, 해방 이후부터 딱 볼 때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이걸 흔히 말해서 해방 3년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3년 동안의 기간. 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1공화국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다시피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해방 3년은 좌우 갈등의 시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요. 예, 그 크게 보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까지 갈 필요 없고 돋보기로 가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그 해방 이후 뭐 안개 정국, 뭐 이렇게 혼돈의 시대, 막 이렇게 갈등과 투쟁의 시대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 봅시다. 흔히 말해서 해방 3년은 좌우 갈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좌우 갈등의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게 보통 통상만 뉴라이트 시각이에요. 그럼 제가 뉴라이트 시각으로 얘기한 거네요. 그런데 그 통념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비난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꼭 사실에 부합하느냐, 맞아 떨어지느냐 이 문제는 남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5년 8월 10일 해방 이후에부터 45년 12월 하순까지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발표될 때까지 이제 통상 우리가 신탁 통치라고 하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 이 기간은 꼭 좌우 갈등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됐어. 대한독립 만세 했더니 해방이 됐어요. 빨갱이 때려잡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파랭이 때려잡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방 주께 뭐부터 때려잡자? 일단은 그 친일 부역자들부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해방 3년에서도 첫 번째 해 1945년 8월 10일 이후의 핵심은 일제 때 너 뭐 했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일제 때 친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해방 공간의 첫 해 45년 첫 해라고 하는 것은 좌우 투쟁이 본질적인 시대라기보다는 해방 직후에 항일 했느냐 친일했느냐는 가치에서 물어보는 어떤 책임 소재 규명.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군军정이 낮에 들어와서 보호해 주긴 했지만 이게 기본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로 친일 세력들이 바로 일제 파시즘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나라가 민주냐 파시즘이냐. 그러니까 항일이냐 친일이냐 또는 민주냐 파쇼냐. 이것이 기본 구도였다고 봐요. 그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거예요. 연합국 회의죠. 그래서 열린 회의의 핵심은 뭐냐면 남과 북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서 민주적인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예요. 임시정부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시면 1단계는 뭐냐. 38도선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3상 회의는. 38도 걷어내고. 그걸 일단 합의를 한 거죠. 예, 그 남북이 합쳐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 이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미용 중소 4대국과 바로 이 임시정부가 논의해서 5개년 신탁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탁 통치 어떻게 할 것인 건 정확치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우리 모스크바 3상이 어떻게 배웠냐면 신탁 통치한다만 배웠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38도선 거대에서는 통일된 임시적인 민주정부를 구성한다가 핵심이에요. 그게 요즘 말로 스테이지 1.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자면. 예. 그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이 임시정부와 논의해서 4대국이 신탁 통치하겠다는 거죠. 트러스트 10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선 통일정부 수립 후 신탁 통치 논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도가 나갈 때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잖아요. 앞에 얘기는 전혀 빼버리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자고 주장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었다. 하니까 한국에서 뒤집어지잖아요. 30원 일제 35년도 지겨운데 또 한 나라 들고 내 나라가 또 신탁 통치한단 말이냐? 해서 나온 게 반탁운동이잖아요. 그럼 일종의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네요. 예. 의도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이 반탁운동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내용과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만 보도 나오니까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반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련에서 억울하다고 항의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 원래 신탁 통치 지지하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굳이 미국이 자꾸 주장한 거다. 그래서 미국이 20년, 30년 신탁 통치하자 하니까 정한다고 한다면 짧을수록 좋다. 더 쇼터, 더 베터. 이게 소련의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소련이 독박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반탁 진영이라는 게 우위기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라는 것이 이슈가 선점된 거야. 예. 내용과 무관하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우익이 모였고 여기에 친일파들이 합시하는 거예요. 우익 진영으로. 그럼 이른바 범자익 진영은 뭐냐. 내용을 보니까 미국과 소련은 사실 연합국 아닙니까? 군정을 실시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단독으로 독립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을 수 없으니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지지한다.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총체적 지지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 합의된 내용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뭐 그런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실 그 외에 사실은 없었죠. 그 당시로서는. 왜? 미국과 소련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됐잖아요. 예. 100% 자력의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연합국이 됐더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지금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지금같이 무슨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당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정정 보도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어야 될 만한 보도였네요. 이건 소련 측에서 굉장히 강력했지만 이미 뭐냐면 대중들은 갈라서 버린 거예요. 예. 이미 이슈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다음 복잡한 얘기 안 듣잖아요. 무조건 반탁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 듣기에도 어쨌든 간에 통일된 그 임시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신탁 통치가 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남북이 하나로 합쳐서 통일된 임시정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한테 배째라 등따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신탁 통치에 또 협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 예. 우선은 분단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분단을 못 없이 한 것 때문에 결국 전쟁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는 좌익들은 뭐냐면 범좌익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총체적 지지라는 걸 나갔는데 자 보십시오. 대중적인 구조에서 일반 시민이 알아들 때 반탁이요 이게 알아듣기 쉬워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총체적 지지요 이게 알아듣기 쉬워요. 반탁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스크바 3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라는 이 의미 있는 내용적인 내용은 네. 다 그 내용은 상략되고 반탁으로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찬탁 반탁인데 좌익은 대부분 범좌익은 찬탁 진영으로 몰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범우익은 반탁이 됐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때부터 뭐냐 좌우로 나눠지게 됐죠. 네. 그래서 친일파 문제는 싹 덮어졌어.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는 좌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친일파들이 결국은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 반탁 진영으로 가담했다. 예.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반탁은 애국이요. 예. 찬탁은 매국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친일파도 애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비밀은 나중에 우리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해방 이후 가장 큰 어떤 시대적인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 문제가 덮어져 버렸다. 그렇죠.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46년부터는 찬반탁 좌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반드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46년 한 중반 5월부터는 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파. 예를 들면 중도 좌파라고 하는 여운형 선생. 그다음에 중도 우파의 김규식 선생님. 이분은 장로예요. 아. 그다음에 안재홍 중도 우파예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1차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갈등을 맺다. 미 군정이 이걸 또 밀어줬어요. 요즘 영어로 쓰면 백업 해준 거죠. 그러면 이건 좌우 갈등 아니잖아요. 좌우 갈등을 봉합하자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좌우만 있는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 가면서 실패합니다만은 어떻게 갔어요. 그다음에 47년도 가게 되면 좌우 갈등이 좀 깊어졌어요. 그러나 이때 가면 다시 6, 7월 달 가면 1차 좌우 합작이 실패함으로써 46년 12월 달에 정계 은퇴를 했던 여운형 선생이 다시 돌아와요. 이제 마지막 분단 막을 기회다 해서 2차 좌우 합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7월 달에 암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좌우 갈등이 깊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또 47년 하반기 되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 가겠다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의해서 해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유엔에 보내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유엔 가면 그 당시 소련 하나잖아요. 좌익 국가는. 예. 다 미국 편이잖아요. 그럼 한반도 문제를 분단으로 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47년도 하반도부터 가장 뜨거운 뉴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 이관 문제예요. 아. 그 유엔 이관 되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남은 남대로 북대로 따로따로 뭐냐면 정권 만들 이렇게 하는 분단 정부 수립 코스로 가는 거예요. 유엔으로 가게 된다는 건 그렇죠. 어떤 미소의 그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분단 체제로 가겠다는 어떤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이미 이때가 되면 47년도 중반기 되면 미국은 네. 그 좌우 합작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소 강경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대결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그 이래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이라도 반공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본 구도를 가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48년대 국면은 뭐냐. 한반도가 분단되느냐 분단 정부로 가느냐 통일 정부로 가느냐가 가장 핫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48년대 주제예요. 네. 예를 들자면 제주도 4.3 항쟁도 48년도에 일어났지만 이것도 분단 정부 반대론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가다듬어 봅시다. 네. 그럼 분단 정부로 가는 과정이 48년도에 일단 유엔 문제가 한국에 이관됐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파견이 오겠죠. 한반도에서 통일 남북 공동 선거를 할 수 있는지 남과 북 따로따로 선거해야 될지 이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48년도 상반기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초의 이슈죠. 근데 결국 뭐냐면 유엔에서 와가지고 남한만 이른바 선거 가능한 지역만으로만 선거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남한 단독 총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거란 말이 아니라 남한 단독 선거로 결정이 나버려요. 네. 거기에 따라서 48년 5월 10일 날 그럼 남한 정부만 만들려면 뭐예요? 정부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어느 기관이? 헌법은 국회에서 그렇죠. 만들죠. 그럼 국회를 만들려면 뭘 뽑아야 되죠? 국회의원이 있어야죠. 네. 그게 바로 국회의원 뽑는 게 50 총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이들이 헌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네. 재헌, 헌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의원들이 재헌이에요. 이들로 구성된 국회가 재헌의회가 되죠. 예. 이들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이 7월 17일 날 공포되고 그날이 무슨 날? 재헌절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간접 선거에 의해서 국회에서 뽑아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 구성이 돼서 출범하는 것이 45년 8월 15일 제1공화국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48년 이제 8월 15일에 제1공화국이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제1공화국 탄생 과정에서 우익들은 이렇게 우파들은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몸으로 쭉 가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좌우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익 내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예. 자, 알다시피 우리가 중도 좌파였던 중도 우파라고 하는 김규식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거예요. 왜냐? 이거 남한만 단독 선거하면 북한도 단독 선거할 거 아니냐. 남북 정부 만들지만 결국은 서로 통일을 한다는 핑계 속에서 전쟁 나면 다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기재 선생은 출마를 안 해. 50선거에. 이번에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부터 핵심 요인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 안재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재홍. 예. 이분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단 반대였어요. 예. 미 군정기의 민정장관까지 했던 중도 우파의 지도자예요. 이분도 50선거 출마 안 했어. 50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 그렇죠. 분단 정부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예. 자,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조소앙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소왕 선생. 네, 조소왕 선생은 잘 알다시피 삼균주의, 교과서에는 삼균주의라고 나와요. 이분의 사상이. 삼균주의. 예, 세 가지를 골고루 한다. 정치균등, 그다음에 경제균등, 교육균등. 한데 본인은 이것이 사회주의보다 더 평등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삼균주의에 입각한 것이 일제 말기의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들이에요. 이분도 출마 안 해요. 이분은 공산주의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예. 바로 임시정부에서의 핵심 이론가예요. 다 독립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분 중요한 분 있잖아요. 이승만과 맞수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 예.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예. 근데 이분도 뭐예요? 출마 안 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뭐죠? 김구 선생은 김규식하고 어떻게 갔어요?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남북 협상하러. 그러니까 김구 선생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 정말 싫다. 그런데 분단을 막기 위해서라면 공산주의자하고도 대화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김구 선생 입장은 민족이 사상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분단보다는 통일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뻘 되는 김일성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선거 불참했잖아요. 결국은 그 50선거에 불참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하고 실제 독립운동한 분들이 주력이잖아요. 예. 바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나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었거나 또는 중도파, 중도우파. 예. 그 결과적으로 뭐냐. 이 50선거에서 물론 다양한 사람이 나왔지만 기본적인 세력은 한국민주당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회 줄여서 독촉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담삼아 분단정부 독촉 세력이라고 해요. 분단정부 독촉 세력. 물론 뜻은 그게 아니라 독립촉성회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이 대거 출마하게 된 거예요. 50선거에. 따라서 무소속을 제외하자면 바로 50총선거에서 이루어진 재헌의회의 핵심 요인들은 한국민주당 계열과 독립촉성회, 독촉계열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 지지계열 이 두 세력이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실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양심적이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50년 선거 때는 출마를 해요. 아이고 이걸 그때 해서 이승만의 독주를 막았어야지.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분단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대거 출마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한국민주당은 뭐냐 하면 김성수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왔었잖아요. 예. 동아일보 계열 김성수가 이끄는 정당이 한국민주당이에요. 예. 여기에서 뭐냐 몇몇 간판들은 친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 기본 주력이라고 하고 주력들은 일제 때 지주나 자본가였던 사람들이 많고 특히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대도 이 한국민주당은 친일파 정당이라고 불렸어요. 바로 이렇게 불렸던 한국민주당 세력과 그다음에 해외 미국에서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던 이승만 세력과 그를 다른 이 두 세력이 쉽게 말하면 50선거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이들이 주력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1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어때요? 3년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네. 45년 8월부터 45년 12월까지는 좌우 갈등이 기본이라기보다는 한결을 했느냐 친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었다. 예. 그다음에 46년부터 47년, 48년 사이에 좌우 갈등은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46년에는 1차 좌우 합작이 있지 않았느냐. 그건 미군정까지 지지해 줬단 말이죠. 이건 좌우 갈등이 아니지 않느냐. 네. 47년에는 2차 좌우 합작이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느냐. 48년도에는 좌우 갈등이 아니라 우익 내부에서 좌익은 기본적으로 반대했으니까 예, 예. 단독 정부를 우익 내부에서 다수의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분단 반대 통일 지지 해서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48년도의 논쟁의 핵심은 분단 정부냐 통일 정부냐가 핵심 과제였지 좌냐 우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해방 3년은 반드시 좌우 갈등의 시대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런데 그 해방 3년을 좌우 갈등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조금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희는 뭘까요? 그게 바로 건국절 친일파들의 그 음모예요. 자,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네. 해방 후 3년 동안의 건국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자 하는 고쳐 제정하자 하는 것이 바로 건국절이에요. MB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 하니까 예. 대한민국의 정신은 항일이죠. 예. 근데 이 누라이트들이나 MB나 박근혜 이 정권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관계없다. 45년 8월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관계없고 45년 8월 15일부터 해방 3년 동안이 건국운동이다. 대한민국 바로 이 건국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할 때 뭐죠? 빨갱이 때려 잡은 것이 건국운동이다. 그 핵심이 뭐냐? 반탁운동한 것이다. 예. 그럼 친일파들이 다 반탁운동하고 우익에 있었잖아요. 그다음 이승만이 다 받아줬죠. 이들을 건국 공로자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바로 건국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해방 3년은 좌우 갈등이어야 되고 이 좌우 갈등이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것을 건국절로 제정하고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해방되고 3년 동안의 시간을 좌우 갈등 투쟁의 시기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렇죠. 친일파들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낸 우익들의 그 투쟁의 결과였다. 그구들이 정확하게. 그구들의 그 자기 논리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만 이 크게 보면 친일파들이나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정부 되면 친일파는 갈 곳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좌든 우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중심이 될 테니까 차라리 통일 안 되고 반공국가로 가자. 예.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대화하느니 차라리 분단국가로 가자. 이게 한국민주당이에요. 예.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분단이 낫다. 이게 정읍 발언부터 시작된 분단국가로 나뉘어요. 분단정부로. 예. 바로 이 두 세력이 해본 게 제일 공화국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해방 3년은 한국사에서 보수와 수구가 어떤 식으로 해방 3년 동안에 존재했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그 해방 3년이 대한민국 수구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기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균열이 생겨요. 이게 바로 제1공화국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1공화국에서 왜 그러냐면 김구 선생님 암살 당했잖아요. 예. 조수왕, 안정 같은 사람들 다 김규식 다 납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바로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세력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하고 수구를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다시피 자, 한국민주당은 아까 친일파 세력이 무척 많았잖아요. 네. 하고 반공이 존재했죠. 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라는 간판이 필요했어요. 근데 김구는 안 맞잖아요. 그 이승만이 반공이잖아요. 손을 잡았어요. 그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나머지 독립운동가는 다 자기 정치적 라이벌이야. 근데 한국민주당을 보니까 돈도 많아. 지주자본가니까. 근데 동아일보 같은 언론도 있어. 지역 유지들이야. 자기가 국내 기반이 없잖아요. 이 둘이가 손을 잡은 게 제1공화국이에요. 근데 이게 야합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들을 잘 보시면 이 문제는 이 한국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승만이 나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못 살 거로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거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유사시 죽게 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 국회에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뜻밖의 이게 차질이 생겼어요. 이승만이 알고 보니까 불로장생파야. 나중에 89살까지 살았잖아요. 예. 안 죽는 거예요. 예. 이승만이 또 바보입니까? 정치 9단이 아니고 정치 10단이에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한국민주당에 국무총리직을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린 거예요.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면 삐짐삐짐 나오잖아요. 요즘 또. 흔히 하는 말로 팽당했다. 뭐. 예, 팽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승만이 자기가 독자적인 권력을 만든 게 바로 자유당이잖아요. 자유당. 예. 진정한 친박연대의 역사적 원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친박연대의 원조. 예, 그러니까 이승만 개인 숭배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집단들의 패거리 사당들이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민주당 뭐예요?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만든 게 민주당이 돼요. 아. 그래서 자유당 대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되는 게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유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예. 공통점은 뭐냐? 네. 일단 양쪽 다 친일 문제에서 이해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친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예. 한국민주당은 친일파들이 많았던 정당이잖아요. 예.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일 문제에서 이해가 같았죠. 둘째, 미국의 지지가 있었잖아요. 예. 친미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철저한 반공이잖아요. 예. 울트라 안티 커뮤니즘. 예.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이에요. 같잖아요. 통일될 바에는 공산주의 얘기할 바엔 차라리 분단 가자 할 정도니까. 그다음에 철저한 자본주의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분단 정부. 즉 5가지가 같은 거예요. 이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계열 이 2가지는 친일, 친미, 반공, 그다음에 이른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른바 그다음에 분단 정부 5가지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같으면 본질적으로 뭐 동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갈라진 게 있었어. 이승만 잘 알다시피 독재잖아요. 예. 독재인데 이승만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먹기 위해서 만든 게 자유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직선제로 가면서 돌릴 때마다 헌법이 전부 다 부정선거나 쿠데타에 가깝게 해서 하다 4.19까지 맞이했잖아요. 예. 즉 이승만은 독재로 가버린 거야. 헌법 1조 파기했어요. 한국민주당은 민주당으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예. 이들은 한마디 하면 너 혼자 먹지 말자. 경상도 말로 농갈라 먹자. 나눠 먹자. 예. 그게 뭐냐? 정정당당하게 투표소 돌아가면서 해 먹자. 헌법 1조 지켜라가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수로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한국 사회는 최초의 제1공화국을 만들 때는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계열이 연합해서 만들었어요. 합작해서.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근본을 봤을 때 근데 이 두 세력이 보니까 6분지 5가 같은 거야. 예. 친일, 친미, 반공, 그다음에 이른바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다음에 분단정부. 그다음에 큰 차이가 또 있는 게 나 혼자 해먹을래. 돌아가면서 해먹자. 미국처럼. 예. 독재냐 헌법 1조를 지키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대동소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소 기계적이지만 예. 이러면서 수구하고 보수로 나눠졌다. 헌법 1조에서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제가 여쭤볼게요. 6분지 5가 같고 예. 6분지 1이 다르다. 이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6개 중에 5개가 같으면 거의 같다. 그렇지만 의미 있게 독재할래 헌법 1조 지킬래는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수구하고 보수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수구와 보수란 거예요. 예. 이 두 세력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기본적인 한국 정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해방 후 3년의 그 시기,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50년대 말에 조봉암 예. 선생이 진보당을 만들었을 때 네. 바로 이 한국 민주당의 원뿌리인 민주당하고 이승만계의 자유당이 공동으로 협공해서 없애버리고 조봉암을 사형시킨 게 진보당 사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만 올라오면 몇 년 전에도 또 해체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냐 정치에 있어서 링 위에 있었던 것은 수구와 보수 양당 체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보수와 진보 양당이 아니고 수구 대 보수.
수구 대 보수. 예. 근데 문제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구를 이어받은 이승만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인맥이라는 게 아니라 헌법 1조 파괴라는 기본 입장에서 그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안타깝지만 YS도 본의와 무관하게 어쨌든 그 구조에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68년 동안에 57년을 이 수구가 먹었고 그다음에 10년 8개월만 이 보수가 먹으면서 좀 앞으로도 좀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한 거예요.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 3년간의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비극을 안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명의 갈림길이죠. 운명의 갈림길. 네. 네. 결국은 수구가 정치 권력을 이게 독점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57년 동안이요. 예. 57년. 네.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됐을까요? 수구 세력이? 그래서 이 장수의 비결이야말로 오늘날 수구의 역사 쿠데타와 역사 적폐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57년 동안 그러면 이 수구 세력들이 헌법 1조를 개무시하면서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비결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들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것이 저는 크게 봐서는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6.25 체험 세대와 6.25 공감 세대. 한국 전쟁을 체험한 세대와 그 전쟁에 공감하는 세대. 예. 우리 같은 세대죠. 이 세대들의 지지가 있었다 봅니다.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수구의 장수 비결은 6.25란 민족 전대미문의 비극이잖아요. 당연하죠. 이 비극이 그들에게는 정권의 장수 비결의 행운이 됐다는 거죠. 바로 6.25 효과로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우리 어머님 예를 들어볼게요. 6.25 체험 세대의 그 입장. 우리 어머님이 6.25 때 12살이셨어요. 그리고 포항에 사셨어요. 예. 네, 포항에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12살 때 이제 6.25가 났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큰 외삼촌은 이제 우리 어머니의 큰 오빠죠. 17살이었는데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고 또 둘째 오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 줄줄이 나머지 이제 칠공주예요. 이 어린 나이가 이제 다 어리잖아요.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비행기나 전투기 같은 것이 총알을 피하려면 산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포항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아이들이 어리니까 데려갈 수 없어 송도 해수욕장부터 강구 쪽으로 해안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면 사람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적군으로 오해해서 타다다다 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외할머니는 소 타고 이불을 지고 나는 동생을 하나 얻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럴 수 있는 동생들은 코 흘리면서 쫓아오면서 줄줄이 피난민들과 함께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슉 해서 뭐냐면 비행기가 섹시하게 하면서 타다다다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송도 솔밭으로 숨어들었어. 송도 소나무 밭으로. 그러다 지나가면 다시 나왔답니다. 근데 한 번 또 내려갔는데 대포가 펑 터졌다는 거예요. 폭탄이 어디서. 그래서 모래산이 푹 파였대요. 근데 용케도 우리를 피해서 희한하게 폭탄은 우리를 피해 떨어지더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용아 너도 다음에 폭탄이 떨어지거든. 무조건 폭탄 구덩이 안으로 숨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떨어진 구덩이에 다시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예. 내가 그때 애기잖아. 어릴 때 한 7살쯤 됐겠죠. 왜? 했더니 폭탄은 한 번 떨어진데 또 안 떨어져.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군대 가서 배운 게 아니고 6.25 체험자한테 선행학습한 거예요. 민방위 교육을. 그러고 나서 쭉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쭉 강구 쪽에 내려가다 보니까 큰 집이 있는데 사람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피난 갔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피난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각자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퍽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당에서 터져버리니까 피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폭탄 파편에 맞아서 팔다리가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용케도 우리들은 또 안 맞았다 파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팔이 펄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살았어. 끊어진 팔들. 그리고 피가 흥건한데 우리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 사람 목숨 참 모질더라. 이게 6.25 체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참혹한데 그거를 12살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소년은
그걸 한평생 갖고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는 뭐죠?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걸 똑같이 몇 년 겪었냐면 3년 동안 겪은 예. 거예요. 근데 이 6.25 체험 세대는 12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곧 돌아가실 80대 어르신들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가 모두 다 6.25 체험 세대예요. 적어도 3세대가 그렇죠. 예. 총알이 나이 많다고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총알이 애 보고 야 너 더 큰 다음에 죽이게 하고 총알이 올라가나요? 예. 아니잖아요. 이 3년의 체험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 세대부터 노인들까지 다 겪었잖아요. 따라서 이분들은 야 6.25가 어땠냐 물어봤자 알고 말도 많이 써 해도 다 알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끔찍하고 세월호가 끔찍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겪은 것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근저에 있는 거예요. 예. 부도덕한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끔찍한 거예요. 예. 이분들은 뭐죠? 늘 어릴 때 우리 이모들 오면 이야기가 이거예요. 낮에는 대한민국 깃발을 올렸다가 저녁에는 북한 인공기 올렸다. 안 죽기 위해서. 근데 보도연맹 끌려갔다 탈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규군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9월산 유격대가 있으면 인민군은 또 지리산 빨치산이 있고 마을에서는 축장 들고 서로 찔렸잖아요. 그 광기 시대예요. 그리고 살아남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렇게까지 죽음과 공포를 체험한 세대가 있을까요? 집단적으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 와 있을 때 한번 영변 핵실에서 폭격한다고 했을 때 예.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예요. 한영아 너 전쟁 될지 모르는데 전쟁 날지 모르는데 빨리 피나라 라면 사고 민방위 훈련 내가 6.25 때 배운 이야기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세대예요. 자 이런 분들한테는 다시 그 전쟁이 난다고 하면 끔찍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내 어떻게 키운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까지 또 6.25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트라우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0년대에 이제 학생운동 데모가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전화가 오셨어. 하신 말씀이 한용아 너 데모하냐 그러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우리 때 데모한다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절대 하지 마라.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으면 네 인생 조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는 꼭 죽어서 사망 신고가 아니라 너 감옥 가면 너는 빨간 줄 긋고 네 인생 끝장난다. 빨갱이로 몰렸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신 말씀이 혹시 선배들이 시키면 할 수 없이 너도 끌려갈 때가 있을 기다. 마치 보도연맹처럼. 네. 할 수 없이 그때는 내가 거절하면 또 선배들한테 미움받으니까 그 선배들이 가자고 해서 데모 끌려 나가거든. 데모 나가거든. 알고 데모 끌려 나가거든.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있다가 골목길 있으면 슬쩍 빠져라. 보도연맹 때도 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안 그러면 다 골로 간다. 골로 간다는 말은 보도연맹에서 다 산골짜기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골로 간다는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의 어원이 예. 또 그런 현대사의 비극과 연관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 절대로 완장 차지 마라. 아. 6.25 때 보니까 빨간 놈이든 파란 놈이든 완장 창 놈은 다 죽창 맞아 죽더라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세대들한테 6.25라는 것은 늘 깔려 있잖아요. 예. 깔려 있는 분들한테 이 수구 세력들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부모가 수구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수구는 뭐냐? 선거 때만 되면 떠드는 거야. 전쟁 다시 한번 맛보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구야.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은 6.25를 겪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 키우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6.25는 지나간 과거니까 지우고 싶은 거야. 예. 근데 뭐예요? 꼭 선거 때만 되면 꼭 출마한 놈들이 수구 세력들이 상기하자 6.25 이게 수구예요. 6.25 기억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북풍이 있었죠. 예. 심지어는 총까지 쏘달라고 한 총풍도 있었어. 유해창 때는. 97년 대선이었죠. 예. 예. 세상에 북한대로 총 쏘달라 한 적도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전쟁할래? 독재할래? 전쟁 날 바엔 차라리 독재가 낫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를 협박하는 거네요. 예,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수구가 아니에요. 예. 우리 부모들이 가졌던 가장 어두운 기억에 저변에 있는 6.25 트라우마를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뭐죠? 바로 이 수구는 어떤 세력이냐. 수많은 기억 가운데 그것만 계속 끄집어내서 그것만 기억시키고 그것만 협박까지 하는 세력들이에요. 예. 그 지금부터 늘 그 깃발 두고 나오잖아요. 잊었느냐 6.25. 예. 그다음 뭐든지 빨갱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6.25를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 평화를 더 지켜야 될 텐데 그럼 평화를 얘기하는 후보를 찍는 게 상식적일 텐데 예. 왜 이렇게 수구 세력한테 자꾸 표를 주시는 걸까요? 그건 자기가 체험한 건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체험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꼭 선거 때만 보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막 남침의 위기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고 내가 박정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단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끔찍한 전쟁과 피난을 또 어찌 하겠느냐. 차라리 그래도 안보가 낫다. 예. 독점 안보 낫다. 이렇게 하면 찍잖아요. 그럼 안보는 뭐예요? 안보는 뭐냐면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국민 총화야 박정희 때. 그렇죠? 그게 총력 안보 태세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치 단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당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 세대가 안보가 제일이에요. 전쟁 체험 세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구에게 표를 줬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전쟁 공감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제 얘기를 해볼게요. 예. 개념적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되니까. 예, 예. 예.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제가 1960년생이에요. 예. 1960년생이라고 한 것은 일제가 끝난 지가 15년밖에 안 돼. 45년이니까. 그렇죠. 6.25가 끝난 지 7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이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광주 민주항쟁 예. 어제 일처럼 자꾸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37년 전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에 보면 광주보다 어쩌면 6.25가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제 어릴 때 체험은 그렇죠? 아,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어릴 때 저는 부산 해운대 살았어요. 예. 거기 뭐냐면 피난민들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구세여라 금수나. 구시아로 금수 있죠. 동료로 치자면. 영도 딸이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데 우리 어린애가 가기 전에 약간 부담스럽고 물론 저도 그때 불렀죠. 예.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 넘어.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할 때도 그 노래에 맞춰서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동료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잊으랴 어찌 우리. 제가 노래하면 또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파도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면 우리 도망갈 때 뭐라고 했냐면 파도가 밀려면 뒤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앉아주려고. 예. 도망가서 했던 말이 일사후퇴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 어렸을 때요? 예. 자, 그뿐입니까? 예. 그럼 우리 또래 여자아이들 네. 골목에서 그때 고무줄 놀이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 50대 이상들이 했던 고무줄 노래 불후의 명곡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거 아닙니까? 전우의 시체를. 그건 제가 제 기억에는 랭킹 밑이 2, 3위예요. 모르겠는데요. 무찌르자 공산당 순공 오랑캐 이 노래 50대 이상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아, 그 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젊잖아요. 아, 예. 어리잖아요. 고무줄 노래 안 해서 그래요. 그 노래는 앞서 부르신 노래는 제가 다 알겠는데 지금 부르신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즉 전국의 어떤 골목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작년에 재작년 강의할 때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서부터 설악산 기슭에 있는 시민들에게 강의할 때 5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어릴 때 고무줄 불 때 불렀던 가장 많이 불렀던 불후의 명곡 1위가 뭡니까 할 때 무찌르자 공산당 순공 오랑캐가 나와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학교 가기 전에 순공 오랑캐 그다음에 그 무찌르자 공산당을 배우고 시작한 세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죠?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순공 오랑캐 노래를 동료로서 고무줄 노래하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이죠. 이 노래를 전국의 골목마다 어린아이들 고무줄하면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사회 아닙니까? 내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골목마다 님을 위한 행진곡 고무줄 노래 부릅니까? 아니죠. 근데 60년대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흥분하게 되네. 무슨 얘기냐면 그 60년대 모든 어린이들이 골목마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할 때는 무찌르자 공산당 순공 오랑캐를 골목마다 다 부르고 한라산부터 설악산 산길 꼴짝에 다 불렀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화가 잘 돼서 골목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아이들이 고무줄 노래를 부르는 세상과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들은 거야. 뭘 봤냐. 상위군인 아저씨들도 봤어요. 다리가 없고 그다음에 팔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쇠칼코리 같은 게 있어요.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가서 술집 가가지고 울분이 넘치잖아요.
술집 먹고 온갖 거 다 때려 부순 거 봤어요.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서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면 저 사람들은 상위 군인 아저씨야. 뭐 하는 사람인데 6.25 때 총 맞고 해서 팔다리가 없어진 분이야. 우리 보고 봤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세대가 이제 전쟁 공감 세대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학교 가기 전에 실제 체험자의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어.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님도 6.25 때 전투에 나가셨으니까. 그거 토치의 피난민들의 행적을 봤잖아요. 그거 방공 교육을 받았어. 근데 학교 갈 때 또 가르쳐. 한마디 하면 이것은 불변인 거야. 게다가 가장 강력한 사람 밑에서 컸어요. 누구? 박정희. 밑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68년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박정희가 있었잖아요. 그때 12월 달에 국민교육헌장이 나왔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이해가시겠죠? 예. 이 세대는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가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 6.25 체험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로서 그 고통들을 직접 본 거예요. 아팠겠구나 공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 시절부터 방공들이 불렀고 그다음에 뭐죠? 학교 간에 자연스럽게 방공 교육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세대로서는 이 방공과 안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고의 가치고 그것이 또 특히 박정희나 전두환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주입됨으로써 이 세대는 자기의 최초의 사회화와 의식 형성 자체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된 거죠. 결국 6.25 체험 세대와 6.25 공감 세대의 어떤 그 지지 같은 게 그 수구 세력의 장수 비결의 가장 큰 힘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요즘은 경제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2000년까지는 그렇죠.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 또는 DJ 정부 이전까지를 보면 알겠죠. 분명 그 코드는 안보 코드였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마다 안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제일 잘 먹히거든 유권자들한테. 그 유권자들이 대부분 그 세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먹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수구의 장수 비결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보 문제가 안 들어져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6.25 이야기 들려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나도 내 아들한테 6.25 이야기 들려준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6.25를 체험한 게 아니야. 나도 알고 보니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전해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수세대 끝난 거야.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핵가족으로 다 흩어져 있어 이야기해 줄 세대도 없어. 게다가 오히려 나는 뭐죠? 반대야. 79년도 대학교 들어갔더니 박정희가 죽었어. 80년에 서울의 봄을 겪었어. 그다음에 광주 민주항쟁을 어쨌든 겪었어요. 87년엔 명동성당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6.25나 안보라고 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 드러난 게 뭐예요? 지난번 총선 때는 북풍이 안 몰아치니까 무슨 바람 불고 왔어요. 북풍 대신. 지난번 총선이요? 작년이잖아요. 그런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동남아시아에서 북한 여성들 데려왔잖아요. 제가 공명처럼 동남풍에다 빌어봤는데도 약발이 안 먹혔다. 이해갑니까? 그때 집단 탈북 일이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의 등장. 그다음에 더 이상 색깔론이나 종북머리가 안 통하는 시대의 변화. 이 수구의 위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 쿠데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구의 위기에서 새로운 역사 쿠데타가 시작이 된 거다. 실장님 오늘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제 해방 이후 3년간의 그 시간에서 수구와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분단의 원흉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수구 세력 수구 세력이 계속 50년 60년 가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그 장수 비결까지 들었는데 결국은 그 장수 비결이라는 걸 분단해서 찾을 수가 있다. 민족의 비극이 그들에겐 축복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더 이상 수구의 색깔론, 종북몰이, 6.25 효과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되었다. 수구 세력의 위기. 그것이 우리 이제 아들, 딸 세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수구의 위기와 거기에 따른 수구들의 역사 쿠데타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그 서막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위기를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은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시대의 과제인 이 적폐청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또 우리 박가영 실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